네, 이번 시간에는 그 국가직 9급 2018년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그려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다뤄볼 것이고, 그래서 국가직 여기에 소위 지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같기 때문에 문제 성향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것과 정반대쪽에 있을 만한, 이 반대라고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는 하지만, 전체 시험을 하나의 그 표 위에 쭉 배열을 한다면은, 문제 유형이든 난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항목에 서울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뤄보기로 할 것이고, 요것 이외에 7급 문제라든가 또는 경찰, 군무원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배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라는 걸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분간 뭐 기존의 방식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것은 좀 더 국가직 방식으로 가까워질 그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시험을 여기에 중심을 두고 모든 시험의 공통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거기에서 약간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문제 유형에서 또 출제 범위에서 조금씩 추가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을 잡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런 공부할 범위, 일단 전체 항목을 뭐 문법, 국어생활 이 부분은 문법이 학습의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에 토대해서 국어생활, 맞춤법이든 또는 뭐 어법과 비문 이런 부분에서 실제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한 2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어 오는 비율을 갖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출제가 제로, 그리고 요단원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와 10 이런 정도로 출제될지라도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토대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항목이고, 또 한자는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 보통인데,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해도 있어요. 근데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그 해에도 원문은 한문인데 그걸 현대문으로 해석해 놓고, 해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로 출제된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문학을 재료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양상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거의 뭐 출제를 안 할 때도 있고, 출제를 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내용 파악 정도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는 편인데,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전혀 출제가 없었던 20개 중에 단 한 문제도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통틀어서 한 번밖에 없었고, 한자의 독립된 문제는 꾸준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공부할 때 부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실용문과 문학, 여기도 역시 문법과 국어생활을 묶어서 하듯이 요 실용문과 문학도 묶어서 공부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용문 중심으로 그 학습 원리를 공부하고, 여기에 쓰기의 원리도 있고 단어 문장 단락, 그리고 읽기 영역도 있죠. 독해 영역. 이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는 문학 작품을 재료로 취했을 뿐, 출제의 의도나 또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문학 자체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은 문학론을 출제하는 건데요. 문학론, 문학 일반론 내지는 장르론 이걸 출제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문제는 앞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국가직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시에는 아직도 그와 같은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직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국문학사의 경우에는 더 한 단계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국문학사적인 지식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에서만 관성적으로 옛부터 그렇게 고등학교 때 가르쳐 왔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준해서 공무원 시험을 출제해 왔고 그러한 관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부분을 출제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권해드릴 때 국가직에 초점을 두고 1년 학습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서울시 시험을 치를 사람들은 서울시에만 출제되는 그 항목을 서울시 시험 있기 2달 전부터 그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정도로 시간 배분을 해두면은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이 전체 그 범위를 100강 정도 체계로 그 중간 제목들을 이렇게 설정해 본 것인데요. 이 위에 2018년 가장 최근 국가직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는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가라는 것을 이 표 위에 배치를 해봅니다. 글씨는 안 보여도 위치는 대략 보이죠?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 문제 하나씩 설명을 해 갈 것인데,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짚어본다면은, 우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문 변화 그 자체의 개념적 지식이 꼭 필요했던 독립된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특징적인데, 체언과 조사,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이 부분은 체언에서 조사, 용언에서 어미 이 부분은 형태론, 그러니까 단어를 재료로 하는 문법 영역에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개 영역을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 4개 중에 일부는 조사와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또 선택지 중에 일부는 어미에 관련된 설명이 있다. 그래서 두 영역을 묶어서 한 문제를 만든 이런 방식이고, 자, 고전문 독해, 이것도 관심 있게 볼 내용입니다. 특징적으로 꼽아볼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전 문법 영역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 역시 고전 문법이라는 단원을 공부한다면 제가 평소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체 영역이 아니라 그 중에 우문론이 있어요. 이 우문론은 훈민정음 언해본을 바탕에 두고 자음 모음 수준에서 우리 한국인이 현대 국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말의 뿌리니까 그런 정도에서 관련된 지식을 조금 공부할 정도가 있고 가벼운 수준에서 국어사를 한번 쭉 정리해주는 이 정도까지. 그 이외의 나머지는 현대 시 공부 방법과 똑같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문학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문 문제의 연장선에서 문학 작품을 재료로 활용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은 줄거리 파악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전문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전문 읽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원문에서 끊어 읽을 만한 부분, 친절하게 현대문처럼 쉼표, 마침표 등의 문장 기호를 써줬다면은 쉼표나 마침표 찍힌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원문 읽고 해석 읽고 이게 짝지어가는 거죠. 이번에 출제된 것도 거의 그 방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 맛보기로 하겠고, 띄어쓰기 문제, 로마자 표기 문제 이렇게 문법 영역에서 독립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어생활 영역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쪽의 비중이 낮아지면 이쪽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한자 부분에 오면은 생활한자라고 해서 2문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요 실제 학습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이 부수고, 이 부수는 학습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강의하지 않고 제가 매 강의 앞쪽에 3분 한자 이렇게 코너를 나누어서 쪼개서 조금씩 맛보기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부분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요 타이틀로 문제를 딱 제시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의 분류는 이쪽에 놓았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보면 이 부분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비중 독해 영역에서 4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 추론적 이해 문제가 하나가 있고 사실적 이해 문제가 3개가 있어요. 내용 파악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뭐 수능 때부터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맞고 틀림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답을 도출할 것인가. 그 훈련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늘 강조했던 시간 대비 점수.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쪽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그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분석적인 독해 방법을 많이 그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에게는 한 문제를 10분 동안 풀도록, 그도 익숙하지 않으면 한 문제를 30분에 풀도록 이렇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한두 문제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그래서 이런 감각이 조금 형성되고 나면 약 40초, 50초 사이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를 뭐 10분 이상씩 풀도록 요구하는 이런 방법은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공부한다기보다는 자기 습관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체질을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 공부할 때는 특히 컴퓨터로 공부하는 걸 많이 권하죠. 컴퓨터로 공부하는 걸 왜 권하느냐 하면은 독해 지문을 다 타이핑하고 그리고 마침표 나오는 데까지 한 줄로 배열을 하고 엔터 쳐서 다 아래 힘으로 끊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문장을 문법적인 측면에서 분석도 해보고 문장을 요약도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단어들 또 단어의 관계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항목에 따라서 쭉 구분 동작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쪽은 탄탄하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재료를 시도 취해보고 소설도 취해보고 그리고 고전문도 취해보는 이런 방법을 얹어간다면은 충분히 목표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학사 영역에서 두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학사 문제는 아니고요. 구운몽이 두 문제 출제했던 거죠. 구운몽 소설 지문이 하나 인용이 되고 지문 하나에 문제를 두 개를 출제했어요. 그것을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 이번 그 기출문제 해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전문 이거는 어떻게 출제됐으며 문제 해결의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꼭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 한자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 또 여기는 소설이기도 하니까 고전문이면서 소설을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래서 출제 원리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요거를 맛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 이걸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잘못 알게 되면은 아주 왜곡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 많이 하던 얘기인데 굳이 덤으로 한마디만 얹어보자면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 비문학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비문학? 이 용어의 출발점이 어딜 것 같아? 문학이죠. 문학이라는 게 튼튼하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에 두고 이 문학이 아닌 것을 비문학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에 20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20개 문제 중에서 문학이 아닌 영역이라고 하면 나는 20개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 문제 자체가 없어. 근데도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서적인 뿌리 깊은 문학을 토대로 모든 걸 풀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좀 구차하게 객관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한다면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국립국어연구원이 그래도 내 말보다는 더 공신력 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국립국어연구원이 뭘 제시했어요?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유형 제안서라는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그 채용 시험의 취지,
이것과 실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양상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입사시험. 그러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또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거나 이것이 시험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국문학사적 지식을 출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 도움이 되느냐 이런 비판에서 그 문건이 나온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문건에서 이야기하는 단원이 어때요? 세 개의 대단원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제일 밑바탕에 어휘지식. 그러니까 어휘지식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순수 고유어도 있겠고 한자어도 있겠고 거기에 약간 뭐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휘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어휘지식을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대단원 표현과 이해입니다. 표현과 이해.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돼? 쓰기, 읽기가 되는 거죠. 이게 3대 대단원이에요. 이 대단원의 분류 체계 속에 문학이라는 용어의 그림자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단원을 설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이라는 단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거 없이, 여기 된 고민 없이 어느 단원에서 몇 문제, 어느 단원에서 몇 문제, 이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공부할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옳을지, 공부했을 때 공부한 만큼, 시간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그 단원 체계 위에 배치를 했지만 실제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문제의 소위 발문 유형, 그리고 평가 중점, 그리고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이걸 맛보기 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할 부분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문학 부분은 지금 현재 5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5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어디에 초점둬야 돼요? 뭘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이 과연 문학적이었을까? 문학적인 부분이 있다면 문학에서 어느 만큼 그것을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 비판적 의식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 시 문제 2개, 소설 문제 하나, 고전 문학 문제 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쪽 단원의 책을 짚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시간 낭비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부 문제들 살펴가기로 하죠. 제가 그 중간중간 직접 타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 실제 기출 문제를 그대로 캡처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바탕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기출 문제 다 갖고 계시니까 그 문제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캡처해서 넣은 거는 기출문제가 실제 출제된 원본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 기출문제 실제 느낌, 이걸 좀 같이 공감하자는 정도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본 거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한 페이지에 넣기가 지문이 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여러 개로 자르거나 아니면 새로 타이핑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실제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글자가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도 해봤습니다. 자, 단원은, 출제 단원은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로마자 표기법. 근데, 그 묻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해서 독도라고 할 때, 독이라는 것이 고유명사로 그 지정되는 부분이고, 뒤에 도는 뭐 자연물 또는 인공 축조물 또는 그 관련지어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 단위명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1번 답제 제시했고, 두 번째 반구대라는 것이 하나의 이름인데 그 속에 중간에 붙임표를 넣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점이라서 그랬는가? 그럼 이걸 빼고 보면은 앞에 철자를 뒤로 붙여보거나 뒤에 철자를 앞으로 붙여보는 방법이 필요하죠. 뒤에 걸 앞으로 붙이면 뭐가 돼? 반이 아니라 지가 앞으로 오니까 방이 되죠. 방.
그러니까 이건 반구대가 아니라 방우대. 여기에 제일 유사한 다른 단어 뭐가 있는가 하면 중앙이 있어요. 중앙. 어떻게 되겠어? 중하고 앙. 근데 이 뒤를 넘기면 어떻게 돼? 이걸 빼면 중이 아니라 준이죠, 준. 앙 앞에 지가 가면 뭐가 돼?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라 준강. 전혀 다른 말이 되버릴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요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의 수준은 난이도 하. 로마자 표기법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 강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강의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암기하거나 반드시 그 공부해야 될 핵심 항목으로 5개를 딱 뽑아요. 처음에 딱 제시를 해. 그래서 아예 책에도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5개를 필수 항목으로도 앞에 넣기도 하고, 앞에 넣은 것만이 아니라 본래 공부해야 될 전체 풀어놓은 서술 내용이 3페이지가 있다면 그 3페이지 중 이 뽑아낸 5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해당 부분에 찾아가서 표시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 꼽히지, 5개의 꼽히지도 않을 만큼 기본사항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 공부를 좀 한 6개월 정도 공부해본 이런 수험생들에게는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문제였고, 다음 넘어가서 자, 지문이 길어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의 느낌은 없지만 글씨는 잘 보이죠? 글씨는 좀 나아졌을까요? 자, 다음 글의 중심 내용. 자, 질문이 중심 내용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1번 선택지. 이렇게 지문이 길었을 때 문제 풀이법이 뭐예요? 질문 읽고 선택지 읽고. 선택지를 먼저 읽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선택지를 읽다 보면 이렇게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면 이 글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릿속에 언문, 언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죠. 이렇게 주목할 거리를 갖고 본문을 읽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는 것은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문과 언간이란 말이 나왔고요. 마찬가지, 언문, 언간 마찬가지. 실용 범위의 제약, 이게 포인트죠. 실용, 실제 생활을 하는데 쓰는 데 있어 제약이 있었다. 그럼 이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하고 관련지어서 볼 때 어때요?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두 번째 질문, 선택지.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그럼 단어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따옴표를 줘요. 그리고 이제 반복할 때는 이미 나온 단어니까 굳이 따옴표로 강조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 등장한 단어 내간. 이 내간이라는 단어가 여기 중간쯤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둘째 단락이죠. 이런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자, 2번 답지 어때요?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다음 3번.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 쭉 대충 훑어보더라도 뭐 16, 17세기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여기 왕이나 사대부 이런 단어가 등장하니까 이 계층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왕, 사대부, 하층민 그리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해주죠.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는 이유제시잖아. 그럼 이유제시 앞에 주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앞에 문장 보면 뭐예요?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왕으로부터 하층민까지 남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 문제가 아니라 앞에 문장 보니까 뭐예요? 여자를 기본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남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돼? 온 국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선택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맞죠?
4번. 조선시대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 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신자 쪽이든 수신자 쪽이든 적어도 어느 한쪽으로는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대충 훑어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발신자, 수신자 이런 단어가 보이니까 해당된 부분 연결 지어보면 어때? 맞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선택지 1, 2, 3, 4 일단 다 동그라미 해야 돼. 그지?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올라갑니다. 질문으로 올라갔더니 질문이 뭐야? 중심 내용. OX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들 속에서 동그라미 2개를 찾아라. 그지?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 4개를 해당된 부분에 밑줄을 쳐서 연결을 지어 두고 그리고 나서 틀린 건 없으니까 그 중에 말 그대로 중심 내용이 될 만한 게 뭐냐라는 것으로 이어가야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단락과 단락의 연결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 뒤에 두 번째 단락을 이러한이라고 지시어로 이어받아 갑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자, 이렇게 이어질 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중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를 넣어서 자, 성별 특징 때문에 여기서 대충 점검해 본 바로 여기서 말한 성별 특징이 뭐겠어? 여자들이 주로 썼던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한 이유로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간이라고 할 때 안내자가 뭐겠어? 여자들끼리의 편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내간이란 제목으로 단원명이 제시되고 관련된 자료들이 몇 개 소개가 됐던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 그래서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필자의 생각, 필자의 방향이 노출되어 있죠. 이거 역시 중심 내용이라 볼 수 없겠죠? 뭔가 필자의 중심 생각을 얘기하기 위한 전제로 둔 얘기죠. 그래서 그 뒤 이어지는 부분이 왕이나 사대부에서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럼 1, 2, 3, 4 중에 중심 내용 4개가 다 맞지만 그 중에 중심 뭐겠어요? 바로 전 계층의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성별도 관계없고 계층도 관계없는 의사소통의 수단 3번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문법 문제인데 가나 2개는 조사에 관련된 부분에 밑줄 쳐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다의 경우에는 면서 이 부분에 어미에 초점을 둔 조사와 어미. 우리가 문법을 크게 3개 대단원으로 3개 중단원으로 구별해 보면은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료면에서 우문론은 자음 모음 수준, 형태론은 단어 수준, 통사론은 그럼 어디예요? 자음 모음 수준, 단어 수준. 그럼 그거보다 좀 더 큰 덩어리로 넘어가면 어디겠어요? 문장이죠. 그래서 통사라고 할 때 역사사자가 아니라 사가 말사, 단어 사자가 되는 거고 통은 늘어놓다 배열하다. 통사니까 단어의 배열. 단어가 배열된 결과가 곧 문장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중간 형태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품사론, 조어법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건데 그 중에서 체온 부분의 조사, 용언 부분의 어미 이러한 우리말이 첨가라고 하죠. 바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문법 요소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언어입니다. 저는 우리말에 자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공부할 때 매 단어를 암기하는 이게 공부의 요체라고 한다면 우리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어휘까지 몽땅 다 가져다가 우리말 문법 요소인 조사, 어미 이것만 갖다 붙이면 다 우리말 속에 넣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어휘 재료가 예를 들어 99%가 한자가 된다거나 99%가 영어가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말의 근간은 안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 어미 이걸 축으로 해서 문장의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어휘라는 재료만 따오는 거지 우리말의 문법 질서는 안 바뀝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랜 기간 우리를 강점하고 했어도 우리말이 밀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언어 자체 능력이 약했다면 뭐 30몇 년이 아니라 뭐 한 5년 정도만 지배를 해도 그냥 바뀔 겁니다. 더 뛰어난 언어가 와서 지배를 한다면. 근데 우리는 열등한 일본어가 와서 고등한 한국어를 밀어내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옛날에는 그 중국어를 사대하면서 한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자를 밀어내고 영어가 참 많이 들어오죠. TV 뭐 연예 프로 이런 데 보면 밑에 자막 같은 거 뭐 많이 나오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뭐 리스펙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은 국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세태의 개탄을 금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있는 신선한 문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휘 몇 개 때문에 우리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짝지어서 이렇게 제시한 것들 좀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가위로 오려서 얘네들을 좀 더 친절하게 그 해당된 부분 옆에다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세요. 여기는 안 해놨지만 뒤에 그 사평역 그 시 문제는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그게 또 파워포인트의 힘 아니겠어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가예문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보조사.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그죠? 이 보조사는 전제된 생각을 드러낸다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 이런 시간에 예문 들 때, 나는 국어가 좋다. 그러면 국어가 좋다? 국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어도 좋다. 그럼 벌써 전제된 생각 뭐가 느껴져? 다른 과목이 좋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근데 국어도 좋다가 아니라 국어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국어는? 그럼 다른 건? 아니다라는 느낌. 뒤에 장황한 서술로 안 나와도 이미 느낌이 한 글자에 의해서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성적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다른 과목과 대조되는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은 주격조사 이로 바꿔 쓴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뒤에 국어 성적도 좋고 이거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허무 개그가 유행했던 시절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우정 시리즈의 그 대화법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인용문 다음 의무로 인용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그럼 이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요거는 난이도 중, 중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항목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된다면 뭐가 될까요? 뭐뭐 이 다 이렇게 끝난 경우에 따옴표가 들어서 직접 인용이 들어오면 뭐가 돼? 라고. 근데 뭐뭐 이 다 하고 따옴표가 없이 들어올 때는 고만 쓰는 거죠. 근데 나는 뭐뭐 이 다 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을 읽어가는 느낌이 어색해지죠. 어색해져. 그래서 이 부분을 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 이 두 개를 짬뽕해서 엉뚱하게 쓰게 되는 거죠. 이 다 따옴표도 없는데 그 뒤에 라고를 붙이는. 이건 잘못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직접 인용 조사
라고, 간접인용조사 고, 요 정도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러니까 문법을 싫어한다는 전제에서 중 이렇게 한 거지, 문법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전제한다면 이것도 난이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미, 면서.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공부하면서 커피를 마셨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 면서가 어때요? 동시성을 나타내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이것도 참 난이도 하 수준의 이제 평범한 이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수험생들은 나 2년 넘게 공부했는데도 얘는 늘 헷갈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굳이 한번 권해본다면은, 자, 로서가 자격을 나타낸다. 그럼 반대로 로서는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로서가 맞느냐, 로서가 수단 방법이면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이 부분을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을 수단으로 국민을 설득했다. 이게 수단이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바꿔서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을 자격으로 국민을 설득했다. 느낌이 오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보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예문들이 정리가 끝날 텐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바꿔서 읽어보는 것으로도 영 감이 안 온다 싶은 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암기해야죠. 그 문장을. 근데 암기하기 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직접 넣어서 대치해 보는 것으로. 충분히 걸러내고 나면 남는 예문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다. 그 정도. 다음. 네 번째,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서 리얼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보기에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자, 단원이 어디예요? 실용문의 쓰기 중에서 쓰기라는 단원을 문법 단원 나누듯이 재료면에서 나누면 어때요? 어휘, 그 다음 문장, 단락. 문법에서는 자음모음, 우문, 그 다음에 어휘, 그리고 문장 이렇게 나눈다면은 실용문에서는 우문을 따질 건 아니잖아요. 자음모음을 따질 건 아니잖아요. 실용문에서는. 그러니까 실용문에서는 출발점이 어휘가 돼. 그리고 어휘보다 좀 더 큰 게 문장이고, 문장보다 커지면 뭐겠어요?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단락. 더 크게 가면 이제 그때는 글이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 글 단위까지는 우리 시험 인용하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단락 정도까지 재료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뭐 단락에 가나다라 막 이렇게 해서 한 5단락 정도 들어오는 게 최대치라고 할 수 있죠. 어휘, 문장, 단락. 그럼 이 통일성이라는 단어 어디에 나와요? 바로 그 단락 쓰기. 단락 쓰기에 3대 원리가 있죠. 단락 쓰기의 3대 원리가 뭡니까? 완결성, 통일성, 그리고 세 번째 용어가 이제 책마다 달라. 옛날에 교과서에서는 일관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도 도움을 주기에 적합한 용어로 긴밀성이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완결성에서는 뭘 강조하는 게 포인트일까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이 양자가 있어야, 갖춰져야 완결. 하나의 생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주제문만 있거나 아니면 주제문도 없이 뒷받침 문장만 있거나 이거는 완성된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결성이고, 긴밀성은 문장과 문장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고 매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응집, 중심 주제문으로 모든 게 아주 탄탄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죠. 엉뚱한 내용이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고,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에 포괄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늘 강조할 때 포함관계, 이게 통일성 문제를 푸는 고리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이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하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되게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이게 이 단락의 중심 생각이겠죠.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기호를 줬어요. 굉장히 친절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호 주기 이전에 앞에 있었던 부분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거의 95% 넘습니다. 기억 읽어보니까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 문장을 뒷받침하죠. 그러니까 실제 앞에 문장과 이 기억까지를 묶어서 수학이 재밌다, 재밌게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이거를 하나의 주제문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들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수학 선생님의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그럼 이건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수업을 재미있게. 이게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니은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자, 니은의 포인트는 뭐예요? 수학여행 가자? 이게 아니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수학 문제를 쉽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미있게 진행이라는 부분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일단 디귿.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어때요? 느닷없이 이 아들 얘기는 왜 나와? 그게 바로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재미있는 수업 덕택. 이것도 역시 앞부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진짜 난이도가 하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고 공부할 만한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기본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문학 문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요. 재밌는 게 가는 대충 읽어봐도 아 이거 시종가 보다. 뭐 공부 그렇게 안 했던 중고등학교 기억만 봐도 아 이거 시종가 보다 이런 느낌 딱 들죠. 나는 어떨까요?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하고 더러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백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근데 재미있는 게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시가 하나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두꺼운 문학 참고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있어요. 그 수험생이 그 문학 참고에서 그 시를 공부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틀렸어. 그리고 그런 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그 시를 만난 수험생이 그 문제를 맞춥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시 문제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장에서 처음 이런 시를 만난 수험생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있는 대로 읽고 선택지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설명이 타당할지 아닐지만 따져봅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문학 참고서에서 공부한 수험생은 어때요? 문학 참고서가 설명해줬던 그 심오한 그 뭘 자꾸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맞다 틀리다에 어느 정도 느낌이 땡겼는데 아니야. 이 시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이건 뭔가 심오한 뭔가가 있을 거야.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참고서에서 뭐라고 설명했더라 라는 걸 자꾸 떠올리려고 그러다 틀리는 거예요. 이 시는 원문이 한시예요. 그럼 한시를 현대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 자체가 물론 그렇게도 문학을 즐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문학의 진정한 문학의 진면목 이것과는 조금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 과연 어떨까? 자, 가와 나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다. 자, 가나의 달이 나와요. 근데 그 달을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자, 그러면 화살표를 그려볼까요? 화살표를? 그럼 어떻단 얘기야? 전라면으로 그려놓고 나, 님. 그럼 달이 있어.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있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자, 그 맥락에서 가를 읽어보면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죠. 만들고죠는 문법 시간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봐? 의도형 어미. 의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달을 만들고 싶다. 내 마음을 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내 마음이 담긴 이 달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럼 나도 그런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하고.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전체적인 상황은 이별인 것 같은데, 말 못하고란 얘기는 내가 차는 장면입니까? 내가 차이는 장면입니까? 여기도 약간 소설의 대단한 지식은 아니고 소설의 시점 개념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가는 소설의 시점으로 보면 뭐예요? 내 마음 베어내어. 나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이죠. 그럼 여기는 아리따운 아가씨. 적어도 3인칭이지. 전지적일지 아닐지는 나중이고 일단은 3인칭이지. 3인칭 관찰자가 될지 3인칭 전지적이 될지 그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별의 말 못하고 란 얘기는 차는 상황, 채이는 상황. 이별의 말을 이 아가씨가 할 상황입니까? 들을 상황입니까? 말을 못했다고 했잖아. 못했긴 하지만 했다면 누가 하는 거야? 아가씨가 하는 거지. 너 싫어. 우리 그만 만나자. 응? 그러고는 도로와 겹겹이 문을 닫고, 도로와 겹겹이 문을 닫고 왜 그랬겠어? 앞에 부끄러워서. 백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그럼 써있진 않지만 이 달은 뭘 수도 있어. 달 보며 흐느껴. 그럼 어쩌면은 님일 수도 있겠지. 그럼 화살표 그리면 어떻게 돼? 달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달에 님이 투영된 거고 내가 그걸 보고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자기가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거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겠죠. 뭔가 주변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맞고 틀림의 문제를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의 고운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시점이 필요한 거야. 고운님,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1인칭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럴듯하죠. 내가, 고운님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이렇게 되죠. 나는 어때요? 아리따운 아가씨. 화자는 누구? 제3자. 그럼 이 작품을 한 폭의 그림으로 놓고 볼 때 그림 밖에서 들여다보는 관찰자일지 아니면 전지적 작가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아가씨는 그냥 작중 인물일 뿐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 일본에서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표시를 해줘야죠. 일본에서도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를 표시해야지. 3번 가의 나는 적극적 태도,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 태도.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자, 가를 적극적이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나 다 해요. 한국인이면 다 알아. 그러나 수험생답게 가보자. 그 적극적이라는 걸 어떻게? 여기다 표시해보면 어떨까요? 난 그래서 문학을 특히 시를 이해할 때 그 선택지의 서술 내용을 OX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되도록이면 문법 용어에 표시해보는 이런 독해 방법을 많이 권합니다. 왜? 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세계예요. 그죠? 그 시인의 그 심오한 그런 정서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 문제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 중에 A가 답이다라는 걸 출제를 하고 싶어. 응? 그래서 문제를 냈어. 근데 막
오답 시비에 막 휘말리는 거예요. 왜? 상상도 못했던 그 작품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가 답이 될 수도 있어. 난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에서는. 그래서 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엄청 고민합니다. 출제자가 시를 재료로 출제한다는 건 도박이에요. 자기 무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절대 흔들림 없는 명쾌한 답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건 문법적으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다운 그 무엇으로 공부하는 순간 황당한 결과가 오겠죠. 그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수험생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정확한 독해가 될 수 있어요. 자, 4번. 장천. 긴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을 길이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 면적 개념으로 하는 게 나을까? 어쨌든 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이미 머무르는 공간이고, 아까 가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달. 달이 머무르는 공간이 장천이죠. 하늘을 배경에 두고 거기에 달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달은 무엇이었어요? 내 마음이었잖아. 화자로부터 이렇게 화제의 마음을 담아내는 화살표방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장천은 사랑하는 이미 머무르는 공간,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방향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시를 재료로 하는 고전문 한시를 또 현대문으로 번역한 부분도 재료로 취한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신세대인 척 해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 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올린 좀 오래전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누군가의 해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는 취하진 않았어요. 자, 요 시에 대해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글은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선택지의 해설이죠. 선택지의 해설 하나. 또 하나는 이 글은 구말리를 통해 대상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말리라는 단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 정철 질문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시의 작가가 정철인가 보다 이렇게 어림짐작해봐도 좋고, 그럼 작가는 남자인데 그러나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서 쓰는 시는 흔히 있는 일이고, 정철도 역시 삼인곡 등등에서 자기 마음을, 임금에 대한 자기 마음을, 사실 좀 삐딱한 시각으로 표현하면 정철을 아부문학의 대가라고 이렇게 칭할 수도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근데 시 안에서 성별을 남자 대 남자, 남자 대 여자, 여자 대 남자 어떻게 볼까라고 할 때 고운님 이렇게 놓은 것으로 보아 님이 곱다? 남자를 곱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대상이 여잔가? 그러면은 작가는 남잔가?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보통 님이라고 할 때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시에서 많이 쓰는 표현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명쾌하지는 않아. 나를 좀 더 충분히 드러내고 그 나가 여성성이 충분히 드러날 만한 표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좀 빈약해. 근데 어쨌든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큰 무리는 없는 정도. 두 번째, 이 글은 구말리를 통해, 구말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걸 통해서 대상에 대해, 대상이 뭐야? 고운님, 계시면 크고,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 여기 포인트죠.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나는 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취한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달에 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달에 담으면 상대방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상과 내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면 명쾌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구만리 장천이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정서적 거리감은 뭐예요? 나하고 님하고의 정서적 거리감이죠. 그럼 나하고 님하고 정철하고 임금하고 정서적으로 거리감. 그럼 뭐가 돼? 배반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렇게 여성, 화자니 뭐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도 답을 낼 때는 명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거나 명확하게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서적 거리라고 하지 않고 공간적 거리, 물리적 거리라는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리를 극복하는 내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맛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험생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했을 문제 하나 더 봅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시 좀 긴 편인데 사평역에서란 이 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간중간 밑줄 쳐가지고 결국 다 읽어보게 만들어요. 근데 요번에 요거를 원문 그대로 캡처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 마침표나 쉼표 이런 문장 부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여기 원문이 좀 그대로 보였으면, 여러분들이 프린트한 건 그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마침표가 없죠? 네. 그래도 적어도 행배열은 있는 정도. 자, 그런 정도에서, 기억. 맨 앞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가는 밤 시간, 이런 정도를 시간적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막차라고 했으니까 뭐 터미널 또는 역 이런 정도.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대합실 밖.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대합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공간적 배경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도 하루 안에 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겨울 이런 것도 전제가 돼 있어요. 기억에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자, 1번 선택지를 갖다 붙여봅니다.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밑줄 치고 구절풀이 형태로다가 묻고 있으니까, 자, 기억에 대해서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원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응? 처음 봐서 몰라? 수험생이 아니라 한국인이면 할 수 있어. 오히려 생각이 많지 않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공부 단순하게 하면 돼요. 뭐? 여기 여러 개라는 용어를 넣어준 밑줄 친 부분에 두 줄밖에 안 되잖아. 여러 개라고 할 만한 부분이 뭐 때문일까? 응? 그치. 좀 더 고급스럽게. 각자 보조사. 그치? 마다. 사람마다라고 하면은 뭐야? 사람마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그치?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대상이 뭐예요? 여러 개의 대상이 뭐야? 유리창이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합실을 밖에서 들여다보면 어때요? 조각조각 창문들이 있잖아. 그 창문들마다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대합실 안에 보이겠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톱밥 난로 몇 개? 그건 몰라. 그럼 몇 개쯤 될 것 같아? 뭐 하나쯤이겠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난로 하나 있으면 됐지. 난로 뭐 여러 개씩 막 피우고 그래요? 굳이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표현했겠지.
여기는 들여다본 창문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는 있어도 난로 자체는 하나뿐이죠. 아마도. 그럼 여기서 여러 개의 난로라고 쓴 것 자체가 확실하게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부탁이 읽고 나면 여러 개라는 느낌이 남긴 남아. 근데 그게 그 어느 부분에서 라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난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그냥 쓱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시 문제야. 문학다운가? 실용문답고 문법답죠. 문학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사평역이라는 시를 또 재빨리 참고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면 돼요. 응? 안 그래? 이 문제를 보면서 사평역 공부하고 사평역이 출제됐다, 나 적중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끔찍한 일이야. 두 번째 선택지.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다시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거는 왜 짚어보느냐 하면은 불명확한 것. 이 19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뭘 뜻할까요? 응?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전제를 뒀잖아. 불명확한 거라고. 색깔? 근데 뭐의 색깔이야? 수수꽃의 색깔인가? 근데 앞에 그럼 흰은 뭐야? 하얀색. 보라는 보라색. 이게 뭐야? 흰 보라? 그래서 수수꽃의 색깔은 보라색이고 흰 것은 눈, 그 위에 내린 눈인 거 아닐까라는 건 짐작이지. 그런 의미로 썼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색깔 어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을까? 안 되죠. 위험하지. 출제자 잘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명쾌할 수 있는 부분만 건드려서 문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런 데를 막 빠져들고 밑줄 치고 참고서 뒤지고 그것도 한 권으로 부족해서 다른 참고서는 어떻게 설명했나 비교 이해하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 건 안 내요. 자, 니은으로 넘어가서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여기 청색이 나오네요. 그럼 그 청색은 참 이게 묘하죠. 청색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지. 이걸 영어로 블루 하면 어때요? 우울하고 이런 느낌들. 그래서 우리가 시 공부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흔히 하는 기본적인 틀. 거울 하면은 윤동주 씨의 거울은 뭐예요?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반성하기 위해 쓰죠. 그지? 근데 윤동주 말고 이상은 어때? 좀 어려운 말로 자분열상을 확인하는 매개체 이렇게 설명하잖아. 내가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거울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하면 뭐 정서를 4단계로 죽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죽음은 어때요? 김소월처럼 내가 울부짖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이 느낄 만큼의 슬픔. 죽음하면 보통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평범한 수준의 슬픔. 그지? 근데 약간 긍정적 이미지로 죽음을 볼 수는 없을까? 즐거운 죽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시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그지? 귀천이라는 시 알죠? 그 시는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소풍이라고 표현하는 시야. 아주 간단히 생각합시다. 그러면 소풍 나오기 전에 집이 있겠지? 집에서 소풍 나올 때 마음이 있고 소풍을 끝내고 돌아갈 때 마음이 있겠죠? 어디가 더 즐거울까?
나올 때가 더 즐겁겠지. 이미 충분히 즐거움을 맛보고 날 때는 좀 즐겁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때보다는 덜하게 이미 누렸으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그 다음날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 덜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일상의 평범했던 다른 날에 비추어서는 그래도 좀 즐거운 편이겠지. 그러니까 이 귀천이라는 이 시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소풍 끝내고 이 세상 소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빗대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슬픔과 기쁨의 4단계 그중 어디쯤? 미쳐 날뛸 정도의 즐거움은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즐거운 쪽이지 슬픈 쪽은 아니죠. 그지?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기본 구도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참고서들이 어떻게 해석해? 일단 죽음이란 소재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자, 청색. 긍정적으로 볼 때 푸른, 뭔가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영어의 블루에서 오는 그런 좀 처연한 슬픔의 그런 느낌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야? 이건 실용문 독해로 이야기하면 지금 단어 수준에서 청색을 본 거잖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뭘 봐야 돼? 문장과 문맥을 봐야지. 그 청색을 손바닥에 대해 쓴 표현이구나. 불빛 속에 적셔두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문맥 속에서 청색의 이미지를 느껴봐야 되겠죠. 단어만으로 부족하니까 문장 속에서 봐야 되겠지. 그곳으로도 부족하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봐야지. 앞문장은 어땠고 뒷문장은 어땠는가의 흐름을 봐야지. 그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택지로 범위를 좁혀서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그럼 대조적 색채 이미지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서 문학을 문학답게 공부한 사람은 또 쓸데없이 눈이 등장을 해.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밑줄 친 부분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적으로 지금은 대합실 안으로 들어왔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장면도 있겠지만 일단 시선이 안으로 집중됐죠. 그럼 거기서 대조라는 거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청색 말고 대조될 만한 거 뭐? 흰색은 아니고 눈이 아니니까. 그럼 뭐가 있어? 색깔을 직접 표현한 건 없지만 색깔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상이 있죠. 불. 이걸 색깔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무슨 색깔이 좋을까? 빨간색. 그래. 그래서 불빛의 빨간색과 무엇의 청색? 손바닥의 청색. 이걸 대비해서. 그럼 손바닥을 청색으로 대비했으면 나무 이파리를 청색으로 표현한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죠? 자, 그걸 통해서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치를 강조했다. 맞아요, 틀려요? 응? 왜 맞아? 청색의 손바닥은 어떤 느낌? 뭐 참 좀 그 생기발랄한 이런 것들보다는 좀 창백하고 우울한 이런 느낌에 가깝겠죠. 불빛, 빨간 불빛이 이글이글 탈 때 그 강렬함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걸 대조를 했어. 그럼 빨간 불빛과 그리고 좀 뭔가 우울한 손바닥 이게 대조가 됐어. 그걸 통해서 눈 오는 겨울 풍경, 눈 오는 겨울 풍경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오히려 이 손바닥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노동자의 손바닥처럼 노동 아니면은 우리 일, 결국 인간의 삶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어도 눈 오는 겨울 풍경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응?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서정적 정치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대충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시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자, 앞으로 공부할 때 뭐부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시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습관부터 들려봐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생략된 성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하면은 당신이 나를 보기가 역겨워서 이렇게 풀어보고 생략된 거 괄호 넣고 거기다가 나 뒤에 생략된 목적격 조사를 써놓고 목적어. 그럼 그 앞에 주어는 뭐? 얘가 관용절이면 관용절에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는 무엇? 이렇게 조사 어미,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고 공부하면 되지. 아주 쉬운 예로 윤동주의 시를 설명하는 어느 시험 문제 선택지에 뭐 시간의 역전 이런 표현들로 설명하는 게 있지. 그래서 시간적 순서대로 시가 가고 있는지 역전된 시간으로 표현되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해당된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근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면은 스치운다 맨 끝에 니은 다 여기다 표시하고 시제목 현재 이렇게 써있죠. 그럼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거 나오면 get 하면은 뭐라고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이렇게 표시하고 입쓰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서 현재로 왔으니까 어떤 거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역전. 이렇게 명쾌하게 근거를 가지고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우리가 대하는 건 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과정이야. 이게 애매하다고? 애매하게 뭐가 애매해요? 아주 명쾌하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다시 3번으로 가볼까? 선택지 또 올려봤어요.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그냥 담배 연기라고 하지 왜 입술 담배 연기라고 했나? 이런 건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마. 괜히 머리만 복잡해져. 자, 선택지가 이야기하는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 아, 이건 복수로 쓴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봅시다.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관련된 게 있어요? 아니, 명확히 써 있잖아. 오래 앓은 기침소리. 오래 앓은. 거기 오래 앓았다라고 써 있잖아. 기침 가지고 병마에 시달린 이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용서해 주기로 하고 어쨌든 기침하고 뭐 방향이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 정도가 어긋나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해야 돼요. 답은 명쾌하게 방향 자체가 다른 데서 결정돼. 정도의 차이로 결정이 안 돼요.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여기서 무례한 행동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A와 B 이렇게 두 개를 쓴 거죠. 비관적 심리, 무례한 행동.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오래 앓은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비관적,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비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오래 앓은 대충 맞는 쪽이겠지 틀린 쪽은 아니겠지. 근데 기침 정도 가지고 비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명쾌하게 맞아 떨어지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대충 이 정도. 그런 정도로만 공감을 해주고 근데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기침했다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무례한 행동이라고 얘기한 건 아닌가 이렇게 억지로 연결은 지어볼 수 있지만 병 때문에 그래서 기침이 나온 이걸 가지고 무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치? 비관적 심리라는 것도 그다지 뭐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지만
더 명확하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 무례한 행동. 예를 들어 무례한 행동 정도를 나타내려면 뭐 얼마 전에 정치인이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냥 목이 컬컬하고 평소 담배를 좀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래가 좀 올라올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항의를 하고 난 순간 침을 뱉었다면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좀 애매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돌아서 하거나 아니면 휴지를 꺼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걸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굳이 상대방 얼굴 쪽으로 돌리면서 기침을 한다면 그때는 무례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침 소리 정도 이 장면으로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치죠. 자, 네 번째 선택지 보겠습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시이기 때문에 뭐 시라서 뿐만이 아니라 동어 반복 회피라는 게 있어요. 실용문 쓰기 위해서. 동어 반복 회피라는 게 뭐냐면은 한 편의 글을 쓰는데 의미상 똑같은 단어가 필요해. 그래도 앞에 한 번 썼으면 내용은 같아도 그 단어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것이 좀 더 물 흐르듯 그렇게 흐른 느낌을 주죠. 이걸 이제 작문의 원리에서는 동어 반복 회피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앞에 어떻게 됐어요? 맨 앞에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죠. 그지? 그래서 그 톱밥 난로에 뭐가 나와?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가. 쭉 난로, 차 기다리면서 난로 쬐고 있는데, 거기 내가 그 난로가 이제 거의 불씨가 잦아들고 하면은 재료를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거죠. 톱밥을 한 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앞에 톱밥을 던져주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어요. 그게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는 굳이 톱밥을 던져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 거기에 뭐를 한 줌의 눈물을 던져주었다. 발전되죠? 그러면서 어떤 장면 속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걸 더 실어가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여기 해당된 부분이 뭐야?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리운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 그리운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 그것을 화자의 행위에 투영했다. 화자의 행위는 뭐였어? 화자의 행위는 난로에 톱밥을 던져놓는 거야. 거기에 투영했다. 어떻게? 그걸 톱밥이라 하지 않고 한 줌의 눈물을 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점검합니다. 이 한 줌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리워하는 지난 때 이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응? 그립고 과거가 그립고 그래서 눈물로 표현하는 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는 거죠. 그럼 됐지. 그죠? 아까 제가 굳이 더블 X와 X,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우리가 애매한 부분은 더블 X냐 X냐 이 차이, 동그라미 하나냐 두 개냐 이 차이 정도는 애매할 수 있지만 X의 방향과 O의 방향이 헷갈릴 수는 없죠. 그 정도는 다 넘어가 주는 거야. 그걸 붙들고 풀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OX 큰 방향에서 아까 먼저 풀었던 시 문제에서는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화살표, 방향 그리기.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돼야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런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전혀 다른 이런 것들만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는 재료일 뿐 문제는 일반적인 독해 원리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문제 풀이 방법.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좀 느낄 수 있겠어요? 응? 앞으로 시 공부 어떻게 할 거야? 되도록이면 워드해. 이런 거를 한글 텍스트로 다 올려준 사이트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가서 긁어다가 놓으면 좋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져 있는 것들 캡처해다가 한글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 하면 타이핑하는 시간 줄어들잖아요. 그래 놓고 실용문 할 때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침표 나오면 딱 마침표 찍고 엔터 쳐서 아래 행으로 끊어 내려. 그 다음 쌓이고 이어진 문장이니까 그 뒤에 이걸 올려 써줘도 좋고 그래서 문장 단위로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문장이 긴 시들이 있어요. 문장이 긴 시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마침표 나오는 부분 고려해가지고 종이 위에 아예 줄을 이렇게 쳐요. 이 종이 끝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지난 것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대시되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간 상황들로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각각의 그 주어가 나인지 아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대합실 안쪽인지 바깥인지 아니면 내 얘기인지 대합실 안에 있는 또 다른 타인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정도를 쭉 써주고 가면은 시를 보는 것들이 아주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색깔들 이런 것들도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의 이미지가 그리고 거기에 담기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죠. 그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좀 태도를 방법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끊었다 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남은 문제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